재벌 총수의 백월광이 돌아왔고 모두가 그들의 결혼을 시간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총수가 가장 아끼는, 가장 말 잘 듣는 세장 속의 새였죠. 그래서 저는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해외로 떠나기 직전 저는 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 이제 외국 가요. 안녕히 계세요. 하지만 이런 너무 서두른 탓이었을까요? 저는 그만 오타를 내고 말았습니다. 외국이 아닌 외도라고요. 저 이제 외도할래요? 그리고 공항에서 뒤를 돌아선 순간 저는 검은 양복을 입은 한 무리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들 맨 앞에 서 있던 남자는 이를 갈며 제게 말했죠. 간신. 아주 대담해졌네, 응? 잔잔한 배경음악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제 절친인 강지안이 제 옆에 바싹부터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뭘 그렇게 세고 있어? 저는 휴대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은행 계좌의 잔고였죠. 제 숫자를 본 지안은 입을 쩍 벌리며 턱이 빠질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이그룹 부혜준 대표가 너한테 이렇게나 후했어?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서울 상류층이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죠. 부혜준 대표에게는 지극히 사랑받는 새장 속에 새가 하나 있고 그 새가 바로 저 간시은이라는 것을요. 그는 다른 사람에겐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저에게만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세심하게 신경 써주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라면 거의 모든 것을 들어주었죠. 그 대가로 저는 지난 3년간 얌전히 부시 가문의 낡은 별장에 머물며 그가 원하는 대로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는 도망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부혜준의 마음속 백월광, 그의 첫사랑 온희경이 곧 귀국하기 때문이었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부혜준이 아직 그룹의 실권을 잡기 전 그의 첫사랑이 집안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떠나야만 했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헤어진 두 사람은 지금까지도 서로에게 애틋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고들 했죠. 이제 모든 권력을 손에 쥔 부혜준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능력이 충분했고 그와 그의 첫사랑은 아마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저는요. 이름도 명분도 없는 저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부혜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타로 파일. 아니면 밀크레이프. 1시간 뒤에 집에 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격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소한 일에 유독 저에게만은 다정했죠. 잠시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는 더 이상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그의 손에는 온갖 종류의 케이크가 담긴 쇼핑백 2개가 들려 있었죠.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부혜준은 자연스럽게 등 뒤로 다가와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제 목덜미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있는 사이 그의 손은 이미 익숙하게 제 등을 타고 내려가 속옷 후크를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니요. 그는 더 묻지 않고 저를 가볍게 안아 소파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제 위로 몸을 숙이며 속삭였죠. 할 말 있으면 해봐. 저는 다리에서 힘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혜준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를 한껏 흐트러뜨려 놓고 나서야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하도록 부드럽게 유도했죠. 저는 그에게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힘없이 입을 열었죠. 부대표님. 만약 제가 떠난다면. 탐색하듯 던진 질문은 그의 거칠고 강압적인 키스에 막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말해보라고 저를 몰아붙인 건 자기면서 왜 이제 와서 듣지 않겠다는 건지.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 수백 개의 불꽃이 터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욱신거리는 허리를 부여잡고 겨우 일어났을 때 부혜주는 이미 집을 나선 후였습니다. 어젯밤 유난히 이상했던 그의 모습을 떠올리자 저절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람을 못살게 구는 데만 도 같은 나쁜 남자. 첫사랑에게도 이렇게 절제 없이 대할까요? 화가 나서 휴대폰을 집어들자 단체 채팅방이 폭발 직전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혜준 덕분에 저는 진작에 서울 상류층 사모님들의 그룹 채팅에 끼어 있었죠. 다들 미친 듯이 저를 태그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소식 들었어. 온희경이 일찍 귀국했대. 부대표가 회의 중에 뛰쳐나가서 공항으로 직접 마중 갔다잖아. 시은 씨는 어디 갔어? 왜 아직도 답이 없어? 설마 아직도 부대표님한테 시달리다 못 일어난 거 아니야? 어휴, 그 일도 참 복이라면 복이네. 시은 씨, 빨리 안 일어나면 남자 뺏기겠어. 기분 나쁘게 듣진 마. 근데 부대표 태도를 보면 아직 못 잊은 게 확실해. 못 잊었을 거야. 어릴 때 온희경이 목숨 걸고 그를 구해줬다고 들었어. 집안 반대만 아니었으면 둘은 진작에 결혼했을걸? 부대표님이 아무리 시은 씨를 예뻐해도 결혼까지 할 것 같진 않아. 메시지에는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은 공항 사진이었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캐리어를 끌고 여자는 부드럽게 고개를 들어 남자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누가 봐도 달콤한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부혜준. 그리고 여자는 저와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의 백월광, 온희경이군요. 자뻑은 아니지만 온희경과 저는 얼굴이 오할 정도는 비슷했습니다. 부혜준, 저를 대체품으로 여겼던 건가요? 화가 났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한 끝에 저는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빛나는 달을 위해 자리를 비워줘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부혜준 같은 남자를 상대로 도망치려면 선조치 후 보고가 답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먼저 그를 떠나려 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는 분명 저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몰래 명품 몇 개를 처분해 다른 계좌로 돈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8번째 가방을 팔았을 때 부혜준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간신. 요즘 돈이 부족해? 그는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표정은 희미했지만 그가 꽉 쥔 소파 가죽이 깊게 파일 정도로 그의 기분은 최악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젠장, 그 가방이 부혜준이 특별히 찾아낸 디자이너에게 주문 제작한 한정판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망할 장사꾼이 저에게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바로 팔아버릴 줄이야. 부혜준은 화를 내는 대신 옆에 놓인 정교한 가방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거기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건 알고 있었어? 알았다면 팔았겠어요. 속으로 투덜거렸지만 겉으로는 얌전히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의 귓불에 키스하며 속삭였죠. 죄송해요. 3년간의 동거 생활 동안 저는 그를 달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벌을 주듯 제 허리를 한번 꽉 쥐고는 깊은 숨을 내쉬었죠.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그날 밤 제 계좌에는 갑자기 1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잔액을 다시 세어보았죠.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이 돈은 평생 풍족하게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부혜준을 떠나는 일,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해외 비자를 받자마자 저는 부혜준의 일정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온희경이 귀국 후 고향에 먼저 들를 예정이며 부혜준이 그녀와 동행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죠. 대표님, 지안이한테 들었는데 또 짐을 싸신다고요? 제가 갑자기 묻자 부혜준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몸을 일으켰죠. 요즘 나한테 관심이 많아진 것 같네?
저는 그 틈을 타 몸을 뒤집어 그의 가슴팍에 얌전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죠. 싫으세요. 부예주는 제 애교를 무척이나 즐기는 듯 나지막이 웃으며 제 허리를 주물렀습니다. 그는 제 머리 뒤를 누르며 귓불을 가볍게 깨물었고 다른 손은 적당한 힘으로 제 몸을 유영했죠. 저는 참지 못하고 몸을 뒤틀었지만 그의 어깨에 꽉 잡혀 귓가에 쏟아지는 뜨거운 숨결을 고스란히 느껴야만 했습니다. 시은아, 내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거 아주 좋아. 그의 품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게 된 저는 그저 흥 하는 소리만 낼 수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욕을 퍼부었죠. 말 한마디를 해도 왜 저렇게 끈적거리는지. 어차피 침대 위에서나 해주는 달콤한 거짓말일 뿐이면서. 부예준이 3일간 옆 도시로 출장을 간다고 말한 후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는 날 저는 다정하게 그를 배웅했죠. 출장이라니 그의 차 뒤를 조용히 따라붙는 온희경을 제가 못 봤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나쁜 자식. 첫사랑과 여행 가는 걸 저한테 숨기기까지 하다니. 다행히 저는 일찌감치 도망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시간을 계산해보니 부예주는 이미 옆 도시에 도착했을 겁니다. 저는 곧장 캐리어를 끌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게이트 앞에 서서 이 익숙한 도시를 돌아보며 저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녕, 나의 도시. 어쩌겠어요. 저는 한낱 새장 속의 새일 뿐인거려. 한참을 고민하다 저는 결국 휴대폰을 꺼내 부예준에게 작별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 대표님, 지난 3년간 보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외도하기로 결심했어요. 죄송합니다. 만수무강하세요. 안녕히. 문자를 보내자마자 저는 글을 차단하고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동작이 너무 빨랐던 탓에 제가 오타를 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죠. 휴대폰을 끄고 저는 당당하게 캐리어를 끌고 보안 검색대로 향했습니다. 탑승권을 받은 후 라운지에 편안히 누워 케이크를 먹으며 자유를 만끽했죠. 그런데 케이크를 몇 입 먹지도 않았는데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항공편 지연 안내가 떴습니다. 지연 사유가 승객 때문이라니요. 알고 보니 1등석의 중요 승객 한 분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저도 1등석 표를 샀는데 말이죠. 하지만 예쁜 승무원 언니가 미안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케이크 접시를 가져다 주자 저는 금세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케이크를 먹으며 앞으로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쓸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출입구 쪽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빈틈없이 포위했죠. 그 기세에 놀라 손이 떨리면서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포크가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을 한 익숙한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의 이를 갈며 한 걸음 한 걸음 제게 다가왔습니다. 간신. 아주 대담해졌네, 응? 네. 부예준이 순간이동이라도 한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여기에 온 거죠? 하지만 제가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그는 저를 마치 작은 병아리처럼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한 무리의 경호원들이 저를 가운데 두고 에워싸는 모습은 마치 잘못을 저지르다 부모님께 현장 검거된 학생 같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창피해, 정말 창피해 죽겠어. 젠장, 부예준. 다음에 그가 키스하려고 하면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돌아오는 내내 부예준 주위의 기압은 무섭도록 낮았고 저는 찍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집에 끌려와서야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대표님, 저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부예준은 저를 문에 밀어붙였습니다. 제 턱을 단단히 붙잡고는 거칠게 입을 맞춰왔죠. 그는 거의 강제로 제 입술을 열었고 그 어느 때보다 광적인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저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온몸에 힘이 빠져 그의 가슴에 기댔습니다. 그제야 부예주는 저를 놓아주고는 곧장 저를 안아들고 2층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아주 새로운 기술을 배웠나 보지, 간시은. 말을 마친 그는 심지어 제 엉덩이를 철썩 하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창피해서 두 발을 버둥거렸죠. 부예준. 다음 순간 저는 침대 위에 거칠게 내던져졌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저를 꼼짝 못하게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순식간에 자신의 넥타이를 풀어냈습니다. 외도. 나가서 누굴 만나려고? 내가 아직 부족해? 지난 3년간 그는 제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은 망설임 없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왔죠. 너무나도 능숙하고 비도덕적으로. 제 뇌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발등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오므라들었습니다. 흑 누가 외도를 했다고 그래요 부예준, 살살 좀 흐엉. 그는 나지막이 웃으며 오히려 동작을 더 거칠게 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고 생리적인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부예준, 당신은 도리가 없어 흐엉. 침대 위에서 부예준을 자극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용서를 빌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흐물흐물해진 몸으로 그의 품에 안겨 흐느끼며 그의 몸을 할퀴 뿐이었습니다. 부예준은 침대 머리맡을 더듬어 새것을 하나 꺼내며 말했죠. 넌 정말 다시 가르쳐야겠어?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어서야 잠에서 깼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휴대폰 화면이 반짝였죠. 저는 몽롱한 상태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부예준의 것이었죠. 온희경에게서 온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지만 차마 열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끄려고 하는데 문득 채팅 목록 상단에 고정된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였죠. 호기심에 눌러보니 그가 제게 보낸 수많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앞선 메시지들은 모두 붉은색 느낌표로 가득했습니다. 진심이야. 나를 차단까지 해. 간시은, 당장 다시 전화해. 그 남자 누구야? 제대로 말 못해. 좋아. 기다려. 놀랐습니다. 차단된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많이 보냈다니? 계속 위로 스크롤을 올려 마침내 제가 차단하기 전에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제 외도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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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맙서사 심지어 정중하게 죄송합니다라고까지 했네요. 세상에. 저는 외국 간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큰 구덩이를 팔 수 있죠? 어쩐지 부예준이 그렇게 미친 듯이 화를 내더라니. 제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키우는 여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어서였겠죠. 그건 말이 되네요. 충격에 빠져 있는 사이 부예준이 뒤척이며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개슴츠레 눈을 뜨고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며 물었죠. 뭐 봐. 나 감시해?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감히요. 스폰서와 새장 속 새의 관계, 저는 제 분수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제 허리를 한번 꽉 쥐었습니다. 요즘 못하는 짓이 없는 것 같던데? 그의 손이 스멀스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목을 움츠렸습니다. 또 하게요. 부예준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못 견디겠어?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난 아직 부족한데? 저는 즉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체력이 좋을 수 있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제 휴대폰을 열었을 때 저는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잠깐만, 아까 내가 부예준의 휴대폰을 어떻게 열었지? 분명 내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설마 그의 비밀번호도 내 생일인가? 하지만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부예준은 이미 옷을 다 챙겨 입고 있었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오늘 밤엔 나 기다리지 말고 자. 자라는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죠. 못 기다려요. 절대로. 제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본 부혜주는 몸을 숙여 제 이마에 다정하게 키스했습니다. 계속 외국에 가고 싶으면 내가 일 끝내고 같이 가줄게. 외도는 하지 말고. 그는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그의 팔을 한번 꽉 깨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얘기를 꺼내다니. 제가 외국에 가고 싶었던 거지 의도가 아니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줬는데도 그는 30분 내내 저를 비웃었습니다. 부혜주는 금방 나갔습니다. 쳇, 저렇게 짝배 입고 가는 건 온희경이 보낸 메시지 때문이겠죠? 저렇게 급하게 나가다니? 나쁜 놈. 제가 외도를 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화가 나서 사교계 그룹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다들 온희경이 고향에서 돌아오자마자 보석상으로 직행했다는 이야기로 떠들썩했죠. 두 사람 같이 고향 간 거 아니었어? 근데 왜 부대표만 오후에 먼저 돌아오고 온희경은 한참 뒤에 혼자 돌아왔지? 내가 장담하는데 가는 길에 둘이 싸운 거야? 지금 토라진 거지? 온희경이 보석상에 간 건 분명 부대표가 달래주려고 뭐 사주려는 거겠지? 맞아, 맞아. 너희 못 들었어? 아까 부대표 차도 보석상 거리 쪽으로 향했대.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가는 건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럼 시은 씨는? 부대표가 오후에 돌아온 건 시은 씨 찾아온 거잖아. 말하기 좀 그렇지만 남자가 백월광한테 화풀이 할 때가 필요하면 당연히 새장 속 새를 찾는 거 아니겠어? 너무 뻔한 거잖아. 쯧쯧, 그러게. 시은 씨 불쌍하네. 또 몇 시간째 실종 상태고. 부대표 수단은 정말 보통 남자가 아니야? 그들은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장난 아니야, 얘들아. 내 친구가 그 보석상에서 일하는데 방금 나한테 메시지 보냈어. 부대표가 온희경한테 다이아 반지를 사줬대. 심지어 주문 제작인데 거기에 온희경 정보가 새겨져 있다더라. 그 글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곧이어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몰래 찍은 사진이라 흐릿했지만 부혜준과 온희경이 다이아몬드 반지 진열대 앞에 함께 서 있는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진열대 위에는 주문 제작 메모가 놓여 있었죠. 고객 생년월일 0806. 온희경, 저랑 생일이 같다고요? 그럼 부혜준의 휴대폰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 아니라 온희경의 생일이었던 거군요. 저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마음속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와 함께 해외에 가주겠다고 말해놓고 이제는 다른 여자에게 청혼 반지를 사주다니. 부혜준, 당신은 정말 입만 살았군요. 저는 즉시 그룹 채팅에서 저와 가장 친한 강지한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한때 서울의 8명의 재벌 2세와 동시에 사귀면서도 2년 동안이나 들키지 않은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지아나, 남자 흔적도 없이 차버리는 법 좀 알려줘. 그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남자를 차는 건 쉽지. 근데 내가 차려는 게 부혜준이야? 응이 그 인간 다른 여자한테 다이아 반지 사줬어. 내가 안 도망치면 사람이 아니지. 지아는 그룹 채팅 소식을 한동안 못 본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너한테 그렇게 끔찍이 잘해주더니? 진짜야. 제 말을 들은 지아는 즉시 그룹 채팅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는 제 탈출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외 탈출에 실패한 이후로 부혜준은 제 의도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경계심을 보였죠. 집에 들어오는 횟수는 줄었지만 저와 함께 있을 때는 뚫어져라 저를 쳐다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제가 외출할 때마다 항상 몇 명의 경호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죠. 지안이 도와준다 해도
저는 도망칠 기회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부혜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애교를 부렸습니다. 대표님, 오늘 밤 저 집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지안이네 집에서 자고 싶은데.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불쾌감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유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콧소리를 냈습니다. 여자들끼리 은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안 될까요, 대표님? 저는 평생의 애교를 다 끌어모아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혜준이 지금껏 단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던 바로 그 목소리로요. 역시나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은아. 저는 기대에 차서 대답했죠. 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르면 내가 반응이 오는데. 네. 제 뇌가 몇 초간 정지했습니다. 잠깐, 그가 방금 뭐라고 했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밤 내가 알아서 올래? 아니면 내가 지안이네 집으로 데리러 갈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도망칠 수 없어.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저녁이 되기도 전에 부혜준은 직접 지안의 집으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저는 그의 품에 단단히 안겨 조금의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안의 동정 어린 눈빛, 안타까운 눈빛, 그리고 부러움이 섞인 눈빛을 받으며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짐승 같은 걸까? 또다시 파도처럼 흔들리는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부혜준은 여전히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으로 일찍 출근했습니다. 반면 저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깨어나 후들거리는 다리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붉은 피가 비쳤지만 평소의 생리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어젯밤 부혜준이 너무 거칠어서 상처라도 난 건가?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분은 같이 안 오셨어요? 저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그가 바쁘다고 얼버무렸습니다. 다음 순간 의사 선생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건 아니죠. 임신한 지 거의 2달이 다 되어가는데 이 시기에 관계를 가는 건 정말 위험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생각해보니 2달 동안 생리가 없긴 했습니다. 하지만 밤샘과 불규칙한 식사 때문에 늘 생리주기가 불안정했기에 임신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관계 횟수가 아주 잦으신가요? 임신이라는 2 글자를 듣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졌는데 이런 질문까지 받으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안태약 처방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절대 관계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유산기가 있어요. 남자친구분께 자제 좀 하라고 꼭 말씀하세요. 처방전을 들고 병원을 나서는 내내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경호원들이 즉시 저를 둘러쌌습니다. 사모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저는 반사적으로 초음파 사진과 안태약이 든 봉투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생리불순이라서. 제 말에 경호원들은 당황하며 귀까지 빨개졌고 민망한 듯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강지한 씨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경호원은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사모님이 병원에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혜준이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는 감히 도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의 만류를 무시하고 저는 택시를 잡아 지안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금방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 목에 여전히 남아있는 희미한 흔적을 본 지안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어젯밤 아주 격렬했나 보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아나, 나 임신했어.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동그랗게 뜬 눈을 깜빡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녀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충격이었으니까요. 분명 부혜준과 저는 매번 피임 도구를 사용했는데.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콘돔이 100%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아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부대표 정말 대단하네. 그리고는 물었죠.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거야? 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 없이 자란 고아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이를 정말 갖고 싶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도한 관계로 태아에게 이미 영향이 갔으며 만약 이번에 유산하면 나중에 다시 임신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부혜준의 유전자는 정말 아깝긴 했죠. 지아나, 나 이 아이 낳고 싶어. 지아는 진지하게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온희경이 부대표한테 다이아 반지까지 받았다며. 내가 그의 아이를 임신한 걸 알면 그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 부대표도 아마.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오기 전에 떠나야 해. 저와 그녀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혜준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온희경이라는 것을요. 그 두 사람이 정말로 이어진다면 제 아이는 사생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시 가문 같은 거대한 재벌가에서 사생아가 설 자리는 없었죠. 지아는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방법을 생각해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부혜준의 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세차게 차 문을 열고 성큼성큼 걸어와 제 앞에 섰습니다. 시은아, 너 괜찮아. 분명 경호원들은 그에게 제가 병원에 갔다고만 보고했지 생리불순이라고는 차마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부혜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그가 정말로 저를 조금은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내 그와 온희경이 반지 진열대 앞에 서 있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즉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부혜준은 저를 대체품으로 여길 뿐입니다. 설령 약간의 관심이 있다 해도 그건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죠.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부혜준의 경호원들은 항상 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완전히 밀착 감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몰래 고속철도역으로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항은 돈의 힘이 너무 막강하지만 기차역까지 그럴 리는 없겠죠. 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인파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설마 저를 여기서 끌어낼 수 있겠어요? 오, 그런데 정말로 끌어낼 수 있더군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디선가 나타나 제 앞을 가로막는 2명의 경호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 그들은 아주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사모님, 대표님께서 혼자 다니시는 것이 불안하시다며 저희더러 보호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참 다정하시네요. 하하. 문지기처럼 거대한 남자 2명이 저를 바싹 따라붙는데 제가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어요? 경호차에 실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은아. 요즘 밖에 나가고 싶은가 보네? 마음속은 억울함으로 가득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기분을 알아차린 듯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착하지. 내가 일 다 끝내면 데리고 나가줄게. 응. 일 다 끝내면? 온희경에게 다이아 반지 사주는 일로 바쁜 거 아니고요? 다음 단계는 결혼 준비인가요? 속으로 저주를 퍼부으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가 누구와 결혼하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저는 히히 웃으며 스폰서를 속였습니다.
대표님 일에 집중하세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도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아요. 부혜주는 더 말하지 않고 경호원에게 몇 마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몰래 귀를 쫑긋 세워 들었죠. 어렴풋이 한마디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녀가 보지 못하게 해. 한 경호원이 무의식적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흠칫했습니다. 저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반드시 봐야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즉시 지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요즘 저를 위해 부혜준의 동태를 살피며 제가 그의 감시망을 벗어날 기회를 찾아주고 있었죠. 부혜준이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지? 지안은 망설이듯 타자를 쳤습니다. 아무래도 온희경한테 프러포즈 준비를 하는 것 같아. 제 예상이 맞았군요. 이 나쁜 자식. 단 하루도 더 머물 수 없습니다. 지안이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 은혜가 널 도망치게 해줄 방법을 생각해놨어. 저는 즉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무슨 방법? 부혜주는 프러포즈 준비에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직접 감독했고 몇몇 친한 친구들만 초대해 조언을 구했을 뿐 외부인은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경호원도 마찬가지였죠. 이것은 즉 그 구역에서는 제가 잠시나마 경호원들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장소는 부시 가문 별장 뒤편의 언덕이었습니다. 저와 지아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죠. 그녀의 남자친구는 부혜준과 친한 사이였습니다. 먼저 그녀가 남자친구를 따라 프러포즈 장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 후 제가 다른 길로 몰래 잠입하는 겁니다. 그녀가 남자친구의 시선을 돌리는 동안 우리는 옷을 바꿔 입을 겁니다. 제가 그녀인 척 위장해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거죠. 경호원들은 감히 안까지 들어와 확인하지 못할 테고 제가 시간을 벌 수 있는 그 틈은 도망치기에 충분했습니다. 지안과 무사히 만난 후 저는 주위를 둘러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행사장은 지극히 낭만적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언덕 비탈에는 보랏빛 라벤더가 만발했고 하얀 장미로 뒤덮인 길이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길 양옆에는 수많은 생화화환이 정교한 형태로 놓여 있었고 길 끝에는 웅장한 성 모형이 서 있었죠. 그 옆에는 거대한 배경판이 있었고 옅은 색의 덩굴과 풍선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선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메리미. 마치 제가 꿈에 그리던 프러포즈 장면과 똑같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후 저는 배경판에 비친 뒷모습 실루엣을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온희경은 얼굴만 저와 오할 닮은 줄 알았는데 뒷모습까지 제가 봐도 헷갈릴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어쩐지 부혜준이 저에게 보지 못하게 하라고 신신당부했더라니. 제가 우연히 보고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착각이라도 하면 뒷수습이 곤란해질까 봐 그랬던 거겠죠. 제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본 지안이 서둘러 재촉했습니다. 빨리 가. 여기서 오래 못 버텨. 그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죠. 고마워, 지안아.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더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등 뒤에서 지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은아, 조심해.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걱정 마. 저는 지안이 미리 준비해둔 차를 향해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서울을 떠나 옆 도시로 향했죠. 저는 이미 그 도시에 작은 집을 사두었습니다. 주위가 매우 조용해서 태교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나니 어느새 밤이 깊었습니다. 휴대폰을 열자 사교계 그룹 채팅방에는 또다시 99개 이상의 안 읽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최신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세상에, 부대표님 프러포즈 불꽃놀이 너무 로맨틱하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오늘 프러포즈를 했군요.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거겠죠. 더 이상 읽지 않고 저는 그룹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먼저 지안에게 메시지를 보내 무사히 도착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바로 답장이 없었습니다. 바쁜 모양이었죠? 저는 마음을 놓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 휴대폰을 둘러보았습니다. 2분도 채 되지 않아 새로운 기사 제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바이그룹 부혜준 대표, 프러포즈 실패. 제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실패. 부혜준의 프러포즈가 실패했다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축하 불꽃놀이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는 반사적으로 기사를 눌러보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망설였습니다. 저와 부혜준은 이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이입니다. 그의 어떤 일도 더 이상 저와는 상관없었죠. 저는 손을 거두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은 생각보다 적응하기 쉬웠습니다. 이웃인 허유나 씨는 저와 나이가 비슷했고 성격은 활발하고 다정했으며 무척이나 싹싹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반나절 내내 제잘거리며 수다를 떨다가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아, 시은 씨. 옆 도시에서 왔다면서요? 혹시 바이그룹 대표 프러포즈 뉴스 봤어요? 너무 아깝다. 하루만 늦게 왔어도 세기의 불꽃놀이를 직접 볼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을 망설였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수십억짜리 불꽃놀이였대요. 색깔이 어찌나 화려한지 영상으로만 봐도 숨이 막힐 지경이더라고요. 바이그룹 대표님 정말 돈 많나 봐. 아쉽게도 그의 마음속 그녀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지만요. 그 여자가 누군지 몰라도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결국 프러포즈 실패는 여자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아서였군요. 설마 온희경이 정말로 부혜준을 좋아하지 않는 걸까요? 그가 밤낮으로 그리워한 것은 그저 짝사랑에 불과했던 걸까요? 유나는 온갖 감탄사를 쏟아냈지만 저는 복잡한 심경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말이 없는 것을 보고 그녀는 서둘러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다독였습니다. 시은 씨, 너무 부러워하지 마요. 나중에 시은 씨도 이것보다 더 멋진 불꽃놀이를 받게 될 거예요. 저는 그녀를 보며 웃었습니다. 응, 우리 둘 다 그럴 거야. 그녀도 활짝 웃었습니다. 난 시은 씨랑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 이따가 내가 동네 구경시켜줄게요. 오늘 저녁에 남자친구 오는데 같이 저녁 먹어요. 그녀가 웃자 양볼에 작은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무척이나 전염성 강한 미소였죠. 그녀를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요. 사실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이 지역에 대해 꼼꼼히 조사해두었지만 현지인인 유나의 친절한 안내 덕분에 저는 훨씬 더 많은 꿀팁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주변 환경을 거의 파악했고 산부인과 검진을 받을 병원, 심지어 산후조리원까지 미리 골라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점차 안정되자 저는 병원에 가서 태아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안태아기 효과가 아주 좋아서 아기는 다시 안정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강지안만 빼고요. 그녀는 제 어떤 메시지에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락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소식이 전혀 없었죠.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회신이 없자 저는 정말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차단 목록을 뒤져 제가 아직 조금은 아는 사람을 찾아 차단을 풀었습니다. 그의 남자친구였죠. 죄송한데 혹시 지안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메시지가 즉시 답장되었습니다. 드디어 차단을 푸셨네요. 간시은 씨, 정말 말도 없이 큰일 저지르시는 분이네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아직도 모르세요? 당신이 사라지고 나서 부 대표님이 거의 미쳐 날뛰셨다고요. 저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프러포즈 실패해서 미친 거겠죠? 아니에요.
계속 당신만 찾으러 다녔어요.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요. 당신과 연락했던 모든 사람을 찾아다니며 물어봤어요. 특히 강지한 누나를요. 마지막으로 당신을 만난 사람이 누나라는 걸 알고 나서는 거기서 죽치고 떠나질 않았어요. 누나한테서 정보를 캐내려고 했는데 누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심지어 자기 휴대폰까지 박살 내버렸어요. 주씨 집안이 또 워낙 아내 편을 드는 걸로 유명해서 그 재벌이세도 부대표님이 함부로 못하게 막았고요. 새 집안이 며칠 동안이나 으르렁거려서 상류층 전체가 벌벌 떨었어요. 도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잠시 멍해졌습니다. 제가 떠난 후 부혜준이 그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뭐요? 백월광이 자신의 프러포즈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제야 저 같은 대체품이 생각난 거겠죠. 저는 이미 후회물 소설을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이런 식의 미련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 안 돌아가요? 지안이만 괜찮으면 됐어요. 주 실장님이 지켜주시니 저도 안심이네요. 윤기 씨, 고마워요. 좀 황당한 일이지만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기 위해 다시 차단할게요. 부혜준이 당신을 찾아내서 곤란하게 만들까 봐 걱정돼서요. 상대방은 빠르게 물음표를 보냈지만 제 손이 더 빨랐습니다. 저는 즉시 확인 버튼을 눌러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 제 배가 점차 불러오자 유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시은아, 아기 아빠는 왜 옆에 없어? 저는 흔들의자에 앉아 햇볕을 쬐며 나른하게 대답했습니다. 죽었어. 그녀의 눈에는 즉시 연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럼 다음 검진 때는 내가 같이 가줄게. 응.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그녀는 따라올 거라는 것을요. 지난번에 그녀는 제가 택시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제가 병원에 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굳이 따라와서는 제가 산부인과에 들어가는 것을 밖에서 지켜봐 주었죠. 저는 이 낯선 곳에서 따뜻하고 친절한 그녀를 만난 것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죠. 아마 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두 번째 버팀목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는 초대하지 않은 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혜준이었습니다. 그는 정원문 바로 앞에 서서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 차가운 얼굴 위 날카로운 눈빛. 그는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귀족적인 기품을 뿜어냈습니다. 유나가 눈을 가늘게 뜨고 여전히 제 팔짱을 낀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시은아. 웬 잘생긴 오빠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봐. 확 잡아서 아기 아빠로 만들어버릴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농담을 던졌지만 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점차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듯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시은아, 설마 저 사람이 내 그 죽었다는 전 남자친구야? 저와 부혜준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가 유나의 말을 분명히 들었을 정도로 가까워졌죠. 그의 얼음장 같은 표정을 보고 저는 심장이 터져나올 듯 긴장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유나를 등 뒤로 밀며 재촉했습니다. 너 그만 말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뭐? 왜 저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해? 설마 폭력이라도 휘두르는 놈이야? 어쩐지 처음 만났을 때 내 목에 붉은 자국이 잔뜩 있더라니. 말을 마친 그녀는 화가 나서 제 앞을 가로막고 부혜준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런 나쁜 자식. 여자 때리는 게 남자냐. 제가 어떻게 소리 지를 수 있겠어요? 그 자국들은 모두 부혜준이 키스해서 생긴 거라고요. 저는 그의 차가운 표정을 힐끗 보고는 미친 듯이 유나를 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죠.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들어가. 나 믿어줘.
유나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부혜준이 손을 들자 다음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두 명의 경호원이 유나를 왼쪽, 오른쪽에서 번쩍 들어 그대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녀의 욕설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부혜준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시은아. 102일, 아주 잘도 숨어 있었네. 부혜준의 검고 깊은 눈을 보자 제 머릿속에는 끝장이다라는 세 글자만 떠올랐습니다. 저는 유나가 끌려간 방향을 힐끗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녀를 해치지 말아주세요. 부혜준은 대답 없이 계속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제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손을 뻗어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래, 내 마음속에 나는 아무나 함부로 해치는 그런 사람이었군. 간시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제 성과 이름을 함께 부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를 도발하고 도망쳐서 그가 미친 듯이 화가 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들어본 적이 없었죠. 저는 변명하려 애썼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혜준은 다시 웃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배로 내려갔고 미소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심지어 약간의 조롱까지 섞여 있었죠. 그럼 내 뜻은 뭔데? 임신까지 하고 도망치려고 해? 간시은, 말해봐. 도대체 내 뜻이 뭐야? 저는 제 배가 이미 눈에 띄게 불러온 것을 깨닫고 즉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오해예요. 이 아이는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부혜준의 눈빛이 조금씩 날카롭게 가늘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가 화가 났다는 신호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발을 조금씩 뒤로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갑자기 손을 뻗어 제 허리를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한 손으로는 제 등을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는 제 배를 감쌌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귓가에 바싹 다가왔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섞인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21주 3일, 그날 밤, 넌 쿠키를 7판이나 태웠고 우린 밤새도록 얽혀 있었지. 총 7번 오 간시은, 내 아이가 누구를 아빠라고 부르길 바라는 거야?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욕망이 부혜준의 품에 안겨 이런 말을 듣자 제 귀는 금세 불타오를 듯 붉어졌습니다. 부혜준, 당신. 그는 제 귓가에서 나지막이 웃으며 귓불을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나, 여기 있잖아. 착하지.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의 숨결이 귓가를 스칠 때마다 목덜미가 짜릿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젖혀 피하려 했지만 그는 제 턱을 단단히 붙잡고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입맞춤이었지만 점점 더 깊고 강렬해졌습니다. 입술과 혀가 얽히고 숨결이 섞이며 맹렬한 갈망과 미칠 듯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거의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에게 완전히 삼켜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부혜준, 예전에 제가 당신의 새장 속 새였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아니에요. 전 떠났어요. 그는 입술을 핥으며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허락했던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배 속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움직임에 문득 용기가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허락은 필요 없어요. 저, 간시은은 공식적으로 당신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우리 관계는 끝났어요. 부혜준은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왜? 저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니 문득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부혜준, 당신 양심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양심이 없다니 무슨 말이야.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당신 마음에 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끼어들 자격은 없죠. 하지만 저를 대체품으로 여겼으면서 이제 와서 저를 찾는 건 저와 제 아이가 다른 사람의 그림자 밑에서 살라는 건가요? 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부예주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체품이라니. 시은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부예준에게는 불행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재혼했죠. 그 당시 아버지는 그저 그를 돌봐줄 엄마를 찾아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새어머니는 아들을 낳았고 부씨 가문의 후계자 자리는 거대한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아들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로 부예준을 유혹해 게으름을 피우게 만들고 그가 고열에 시달릴 때는 일부러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야유회에 데려가서는 황량한 야산에 몰래 버리고 오기도 했죠. 부예준은 운이 좋고 똑똑해서 번번이 함정을 피했지만 밤중에 아무도 없는 황량한 산속에 버려졌을 때 휴대폰도 없이 혼자 남은 8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한참을 걸었고 다리는 아프고 머리는 어지러웠으며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그는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생존 본능이 그를 깨웠습니다. 그는 황급히 절벽 끝을 붙잡았지만 아이의 힘으로 온몸을 지탱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까마득한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절망에 빠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밤중에 귀신 흉내내면서 사람 놀라게 하고 있어. 나 겁주지 마. 안 그러면 이빨 다 뽑아버릴 거야. 그는 기쁨에 겨워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의 작은 손은 더 힘껏 절벽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 여기.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밑의 흙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몸은 균형을 잃고 아래로 떨어졌죠. 퍽. 누군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우, 이 귀신은 왜 이렇게 무거워? 부예주는 눈을 깜빡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위를 쳐다봤습니다. 절벽 위로 작고 하얀 얼굴 하나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너무 힘을 쓴 탓에 이를 악물고 있으면서도 그를 보고는 신나서 외쳤죠. 와, 잘생긴 귀신이네. 그는 자신보다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작은 두 손은 그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부예주는 자신이 어떻게 끌어올려졌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나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아라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했던 것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힘을 쓰느라 얼굴이 새빨개진 여자아이는 조금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허름한 작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낡은 침대 위로 뛰어올라 길게 누우며 헐떡였죠. 휴, 나 죽는 줄 알았네. 부예주는 침대에서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가 너무 작았고 그녀가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기 때문이죠. 부예주는 자신이 가진 귀중품을 모두 그녀에게 바치고 자진해서 문 앞에서 그녀를 위해 보초를 섰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가 깨기도 전에 아버지가 찾아와 그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싸움 소리 속에서 몽롱하게 깨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마침내 그가 지긋지긋해하던 아내와 이혼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순간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울면서 그 여자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다시 데려갔지만 여자아이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는 매년 그녀를 찾아 헤맸고 마침내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기억 속의 그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그가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녀는 회피하며 말하기를 꺼렸지만 부예주는 무척 기뻤습니다. 마침내 그녀를 찾았으니까요. 그는 서둘러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온희경이 아니라고. 온희경은 어릴 적부터 중학교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해외에서 살았고 한 번도 귀국한 적이 없다고요?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를 떠났습니다. 온희경이 해외로 보내진 후 부예주는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자서 몇 년을 더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술집에서 그는 우연히 한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억 속의 모습과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한 번 본 순간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죠. 그녀가 추잡한 남자에게 희롱당하고 있을 때 그는 평생 처음으로 이성을 잃고 술병을 휘둘렀습니다. 당장 꺼져.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별빛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몇 년 전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서 보았던 그 여자아이의 하얀 얼굴처럼요. 그는 자신이 묻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랑 같이 갈래? 그녀를 집으로 데려온 후 작은 소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부예주는 참지 못하고 물었죠. 왜 그래? 그녀는 쭈뼛거리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 누구랑 같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살살 해주실 수 있어요? 그녀가 눈을 깜빡이며 그를 쳐다보는 모습에 그는 거의 즉시 항복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죠. 살살할게. 착하지.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파서 눈물을 흘렸고 손톱으로 그의 등을 꽉 긁었습니다. 손톱은 매우 날카로웠지만 그는 오히려 극도의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마치 자연적인 인력처럼 한 번 닿으면 절대 놓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고아였고 어릴 때 귀중품 몇 개를 들고 돈으로 바꾸려다 표적이 되어 죽을 뻔하다가 겨우 도망쳤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부예주는 자신의 뺨을 2대라도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밤새도록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간접적으로 그녀를 다치게 한 셈이었죠. 그는 감히 그녀에게 아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를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방 안에서 저와 부예주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비록 이 버전은 외부의 소문과는 달랐지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온희경이 당신이 찾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왜 그렇게 급하게 마중 나가고 다이아 반지까지 사주면서 프러포즈를 하려고 했어요? 부예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날 아버지도 이사회에 참석하셨어. 난 해외 지사의 새로운 안건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고 마침 그녀가 귀국한다고 하길래 사람 마중 간다는 핑계를 대고 바로 회의에서 빠져나온 거야. 저는 눈을 흘겼습니다. 그게 다예요. 부예주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이아 반지와 프러포즈 그 대상이 처음부터 너였다면? 그날 난 그녀에게 분명히 말했어. 마중 나간 건 핑계일 뿐이고 나에겐 이미 여자친구가 있으며 곧 프러포즈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반지는 그녀가 내가 그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좋아하고 그게 한정판이라는 걸 알고 나한테 먼저 메시지를 보내준 거야. 난 늦으면 다른 사람이 사갈까 봐 조급했고 또 내가 미리 알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 반지에는 내 이름과 내 생일이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겠어.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당신은 출장 간다고 했잖아요. 온희경도 따라갔고요. 그녀를 고향에 데려다 준 거 아니었어요? 부예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날 난 정말로 출장을 갔어. 그는 심지어 회사 메신저 앱의 대화 내용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오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됐어요. 믿을게요.
부예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넌 고작 오해 하나 때문에 날 떠났어. 저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사교계 아가씨들 그룹 채팅방에서는 다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부예주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난 그 아가씨들 그룹 채팅방에 없는데. 그는 저를 보며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 말을 믿고 싶더라도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봐 줄 수 있어? 내 해명이라도 들어봐 줄 수 있겠냐고. 들어보니 일리가 있네요. 저는 조용히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부예주는 갑자기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자기야, 나 서운해. 그가 정말로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저도 차마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가슴에 얼굴을 부비고 또 부비고 계속해서 부볐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조금 미안했지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예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야, 너한테서 우유 냄새나. 너무 좋아. 문득 생각해보니 요즘 정말로 젖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긴 했습니다. 하지만 부예주는 이미 부비적거리기 시작했고 천천히 제 옷을 끌어내렸습니다. 우리 애기, 진짜 귀엽네. 갈수록 더 향기로워져. 부예준. 나 아직 임신 중이란 말이에요. 뭐 하려는 거예요? 자기야, 그냥 만지기만 할게. 멀리 안 가. 편하네. 안 편하네? 말해봐. 당신 변태야. 부예주는 저를 혼자 이곳에 두고 태교하게 할 수 없다며 저 역시 집과 그곳 사람들이 그리웠기에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떠나는 날 유나는 펑펑 울었습니다. 시은아, 또 놀러 올 거지? 저는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아이의 데모잖아. 유나는 즉시 활짝 웃으며 저를 꽉 껴안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부예주는 차 안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며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또 한 대를 피웠습니다. 제가 차에 타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기울여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요? 그는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내가 나랑 같이 안 돌아올까봐 무서웠어. 저는 그의 품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제가 그렇게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이에요. 부예주는 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그의 가슴을 한 대 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힘도 주지 않았는데 그는 아픈 척 소리를 지르며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예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저를 데리고 혼인신고를 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구청으로 달려왔습니다. 시은아, 저 인간이 너 협박한 거지? 저와 부예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길고 긴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해야 했죠. 하지만 지안의 이해력은 저보다 빨랐습니다. 그녀는 금방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는 즉시 제 아이의 데모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예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다들 데모를 하겠다고 난리지? 아빠는 아직 인정도 못 받았는데 아기는 벌써 데모가 한 무더기네. 지아는 즉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다른 데모도 있다고? 시은아, 내가 내 친자매가 아니었던 거야? 저는 조용히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아는 쉽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저는 하루 종일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기 직전, 부예주는 이미 이불 속에 누워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난 내가 안 돌아오는 줄 알았어. 저는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그를 안았습니다. 그는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단지 무언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을 뿐 하지만 이번에 부예주는 꾹 참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유산할 뻔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는 몹시 미안해했기 때문이죠. 제가 임신한 이후로
그는 한 번도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땠을까요? 명분도 자격도 없는 아내.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제 모든 식사와 일상생활은 철저하게 관리되었습니다. 부혜주는 항상 제가 넘어질까 봐 걱정했고 임신 7개월부터는 저를 부축하고 다녔습니다. 특히 밖에서는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 때문에 저는 정말로 그를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가 가장 중요하다며 맞아도 절대 손을 놓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에게 아이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 견딜 수 없었을 때 고개를 들자 부혜준의 눈가가 붉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은아, 임신하는 거 정말 힘든 일이구나. 미안해. 내가 널 고생시켰어. 아이가 태어나면 나 정관수술 받을게. 저는 그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정관수술을 받겠다고 말했을 때 원래는 웃음이 터져야 했지만 도저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한숨을 내쉴 뿐이었죠. 남자가 왜 울고 그래요?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하얗고 통통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부혜주는 기뻐서 미쳐 날뛸 지경이었습니다. 한자 사전을 통째로 뒤지다가 결국 아명은 설아라고 정했습니다. 첫눈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진짜 이름은 신중하게 지어야 해. 우리 딸은 반드시 예쁘고 선녀 같은 이름을 가져야 해. 선녀 같다는 두 글자가 부혜준의 입에서 나오니 왜 이렇게 어색하게 들리는 걸까요? 엔딩 음악, 잔잔하고 행복하게 마무리.